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들과 잠시 쉬었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못 짚었던 뉴스들도 함께 차근차근 따박따박 따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일면 사진은요. 네, 거대한 검은 연기가 뒤덮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몰린 곳인데요. 어, 무인기 드론 공격을 받아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반군이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산유량 절반의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원유 공급 축소로 유가가 폭등할 경우 아무래도 경기 침체 공포가 불어닥친 세계 경제에 충격파가 미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자, 게다가 이곳에 우리나라가 수입량의 29%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우려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런 산유국, 특히 산유국의 핵심 유전이 몰려 있는 곳에 드론 공격이 이어졌고 이로써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멈췄다는 소식 오늘 일면 사진으로 다뤘습니다. 참 이거 석유 없는 나라의 서름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지 참 화석에너지 참 기름값이 또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면서 여러 걱정을 또 갖게 만드네요. 예. 자, 오늘 9월 16일 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일면 사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사진은 사우디 유전지대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작심하고 이곳에 드론을 놓았겠죠. 폭파라고 말이죠. 예, 이렇게 뻥 뚫렸네요. 석유 안보망이 말이죠. 에너지 안보망이 말입니다. 네, 자 경향신문 일면 사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도 역시 광고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예. 고개를 전처럼 돌려달라. 이렇게. 예. 이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카메라 위치가 그러하니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주 만나 보실까요? 네. 먼저 만날 광고주는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입니다. 네. 자, 뿌리 깊은 샴푸, N 영양제. 이 탈모 샴푸나 건강 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다는 분들,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시고 네, 결국 다시 나빠지신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네, 그래요. 이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네,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시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께 광고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확신을 갖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머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한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점점점 이거는 아시죠? 웃겨보려고 한 얘기입니다. 자, 문의전화 1566-7871, 1566-7871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속는 셈 치고 그 말 취소입니다. 취소예요. 야, 어떤 광고주가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예. 아이고 추석 연휴 첫날에 마카오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래요. 추석 연휴 고향으로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우태성님.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첫날 잘 안 들리던 한국인들 소리가 귀국하는 날 많이 들리더라고요.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두피에 진짜 좋은지 서울대 실험실에서 실험해보고 싶네요. 하이드님. 아무 누구나 다 실험을 하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서울대 실험실 쓰게 해달라고 요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뿌리 깊은 샴푸엔 영양제로 머리도 감고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뭐 포스터에다 그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예. 나 머리 자랐다 이러면서 말이죠. 예. 아, 자, 그래요. 다음, 다음 광고. 이번에는 네피알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싶으면 네피알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알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알에 있습니다. 네피알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 032-519-8400 032-519-8400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니? 나 이거 정말 다시 032-519-4800 032-519-4800 광고주 싫어하시겠네. 번호를 거꾸로 읽었어요. 왜 이러지? 자,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 되겠어요. 너무 잘못했네. 잘못했어. 예. 자, 032-519-4800 지금부터 다 입력해 주세요. 빨리. 응? 빨리. 빨리. 네, 미안하잖아. 광고주한테. 자, 032-519-4800 다 입력해 주세요. 예. 너무 많이 쉬었나 보다 내가. 예, 안 되겠어요. 우리 광고주가 만약에 이 장면 보면 얼마나 격분하시겠어요? 격노하실 겁니다. 자, 032-519-4800 자, 빨리 입력해 주세요. 032-519-4800 예. 그래요. 우리 김선아님 복 받을 겁니다. 평화가 좋아요님 정말 평화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그래요. 032-519-4800 빨리 빨리 다 한 번씩 적어줘.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나? 광고주 화날 수 있잖아요. 빨리 032-519-4800 저 부평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32-480-5299 진짜. 자, 032-519-4800 032-519-480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다음 광고. 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청년의 경쟁력은 키우고 우리 동네 상권은 살리고 꼭 먹고 알 먹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25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청년이 없도록 주변 청년에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꼭 신청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름 지났어요. 자, 아직도 신청 못하신 만 24세 청년들 빨리 신청해서 25만 원 지역화폐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994년 7월 2일에 태어나서 1995년 7월 1일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9월 30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5만 원씩 넣어드립니다. 그래요. 넣어드려요. 예. 자, 그리고 경기도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데 3년 이상 살아야 돼요. 뭐 이제 갓 이주한 사람들은 한 3년 기다리시고요. 합산 10년 이상 그 주민등록을 둔 만 24살 청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경기도로 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 경기도 살았다, 서울 살았다, 인천 살았다, 뭐 하여간 경기도에 하여간 살았던 기록이 주민등록부상에서 말이죠. 10년이 넘으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리 3년 경기도에 처음 사신 분 더하기 합산해서
10년 동안 경기도에 살았는데 지금 경기도에 사는 분 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기도에 거주 정도가 아니라 거주가 이제 주민등록부에 남아야 되겠죠. 예, 그런 분에게 혜택이 가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바바 여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예, 이런 복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재명 지사, 대법원 가가지고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경기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은 반대할 겁니다. 다음 광고. 자, 여러분, 김용민 TV 구독자가 벌써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2만 명 됐어요. 지금 구독자 20만 돌파 기념 공개 방송을 하는데 벌써 22만이 지났습니다. 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아마도 올해 안에 25만은 넘어가지 않겠는가 은근히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25만 넘어가고 또 내년 한 3월 전까지 30만 넘고 그러면은 뭐 김용민이가 이제 유튜브에 정말 제 명운을 걸겠습니다. 예. 22만이 넘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저 작가분이 건네준 원고를 보면 벌써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돼 있는데 어젯밤 사이에 22만이 넘었어요. 예. 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9월 21일 돌아오는 9월 21일 토요일 저녁 7시 청담동 일지아트홀 청담동 일지아트홀로 여러분 모십니다.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신청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TV 프로그램 패널들이 또 준비하고 있고요. 몰래 오신 손님 특별 게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가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뭐 굳이 그걸 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그분이 오실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누구냐고 묻지 말라니까. 아이고 정말. 예, 자, 신청 방법 다시 한번. 김용민 TV. 아이고 잘못 올렸네요. 잘못 올렸어요. 예. 다시. 제가 링크를 잘못했어요. 예, 다시. 20만 기념 공개 방송 참석 신청서 링크 여기입니다. 여기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쇼하는 인간들은 개님입니다. 네, 노쇼하는 인간들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은 개쓰레기예요. 네, 네, 그 사람들 생명책에서 지울 겁니다. 농담입니다. 류여해 교수 나오냐고 그러시는데 류여해 교수는 김용민 TV 게스트는 아니죠. 예, 김용민 라이브 KBS 김용민 라이브 게스트이긴 했지만 예, 아닙니다. 자, 노쇼는 개님이 한 번씩 다 써보세요. 노쇼는 개님이. 자, 다시. 예, 노쇼는 개님이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유가 나오냐고. 아이유하고 제가 한 번도 뭐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분인데요. 예. 자, 노쇼는 개님이 한 번씩 더 쓰세요. 노쇼는 개님이. 님이가 뭐야? 님이가 뭐야? 님이. 예? 노쇼는 개님이. 자, 빨리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님이라니 개님이 니. 예. 자, 여러분들 많이들 와주실 거죠? 기대합니다. 노쇼가 아니라 예스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작정 오시는 분들도 자리 남으면 넣어드리지 뭐. 자리 남으면. 예. 자, 노쇼는 개님이 많이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신청해놓고 안 오면은 그건 쓰레기입니다. 예. 쓰레기예요. 예. 대호화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의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미 협상 촉진자 역할, 북한의 요구, 새 계산법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월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미 간 이슈와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한일 관계에서 미국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구도를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려는 구상도 이번 방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불길한데요. 어, 백악관 쪽에서 아니 뭐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어? 동맹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좀 더 많이 분담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한테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앞으로 계속 일본하고 붙어서 지낼 거냐라고 하면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미국이 응? 에이 한국 응?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잖아. 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망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 이러면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압박의 차원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뭐 그렇게 미국으로서는 바라는 바도 아니고 뭐 고이즈미래요. 아베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장사해야지. 한일 갈등이 이렇게 심화될 때까지 미국이 나서지 않는 것은 한일 관계가 망가지든 말든 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치 지금 일본 편 드는 척하면서 한국에게 좀 더 뜯어낼 궁리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평양으로 와라. 3차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친서를 통해서요. 이 국면은 아주 상당히 비상한 국면이란 말이죠. 북미가 서로 말하자면은 선물을 주고받은 셈이 됐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상당히 주목됩니다. 북한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알려진 대로 통미봉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이,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쪽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정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방위비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협상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또 우리로서는 날강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미국 국민에게는,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에게는 트럼프가 최고의 장사꾼 아닙니까? 하여간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 시기에 대단한 장사꾼이 나왔어요. 예.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 여러분 아닙니다. 예. 자, 우리도 계산기를 제대로 두들겨 봐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받을 건 받고 또 못 받을 건 못 받는다고 해야죠. 예. 또 미국이 큰 선물을 요구했을 때 우리도 선물을 요구해야죠. 뭐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 편 들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더 이상 그 바리게이트를 치지 말고 치워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도 하고 할 테니까 미국 협조하라.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김현종 차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네요.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김현종 차장의 그런 수완 노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이번 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의 관심사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뉴스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칼럼인데요. 네, 강남 좌파에 대한 오해. 뭐 누구 때문에 이 칼럼이 나왔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뭐 스스로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종북 좌빨이니 강남 좌파니 극우 꼴통이니 하는 말은 그렇게 동원하면서 그 말을 듣는 본인이 수긍하지 않을 분류법을 남에게 들씌우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 이런 말은 무엇일까요? 예, 특히나 강남 좌파라는 말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백인을 니거러버, 그러니까 이 흑인을 좋아하는 잘하는 뜻의 비칭인데, 예? 이렇게 부르면서 빈정대던 인종주의자들의 음험한 악성을 떠올리게 된다. 정인진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한 달 전에 정인진 변호사 오늘 또 칼럼 실었는데 이 칼럼 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강남 좌파, 강남에 살면서 나름대로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사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부유한 사람의 사회적 책임이 빛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저 자유한국당은 위선자 조국 이러면서 또 사퇴하라고 압박하던데 말이죠. 위선자? 누구 보고 위선자라고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저는 강남 좌파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그 꼴통 좌파보단 낫잖아요. 아니 꼴통 좌파가 아니라 강남 우파보단 낫잖아요. 제가 왜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오죠 입 밖으로. 너무 많이 쉬었나 봅니다. 예. 게다가 유원상님 말씀처럼 가난하면서 보수 노릇하는 게 위선이지. 아, 그게 위선인가요? 외계 마녀님 말씀도 아니 강남 좌파가 뭐가 어때서? 그럼 진보는 뭐 항상 가난해야 되고 또 진보는 항상 그렇게 어? 항상 고결해야 하고 이런 논리가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이를 두고 강준만 교수 내게 보수냐 진보냐 묻는 이들에게라는 칼럼에서 정인진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법과 진영 논리에 반대하면서 회색지대의 가치를 역설하는 그의 주장에는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이분법과 진영 논리에 반대하면서 회색지대의 가치를 역설하는 정인진 변호사의 주장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강남 좌파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리무진 진보주의자, 이 진보주의자면서 리무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영국의 샴페인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면서 샴페인 마시고, 프랑스의 캐비어 좌파, 캐비어가 비싸잖아요. 이거 먹는 좌파, 캐나다의 구찌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구찌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회주의자, 호주의 샤르도네 사회주의자. 샤르도네가 뭐예요, 여러분? 구찌까지는 알겠는데 샤르도네는 뭡니까? 뭐 하여간 이렇게 진보적 가치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부유한 그런 부유함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샤르도네가 와인인가요? 전 정말 강남 좌파 근처에도 못 가네요. 예.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강남 좌파라는 것인데, 대부분 학벌 권력도 막강한 그들이 진보적 가치를 역설하는 건 한국과 같은 학벌 공화국에선 서민에게 큰 힘이 된다. 상층에도 진보가 있고 하층에도 보수가 있다는 건 사회적 갈등의 양극화를 막는 데도 기여한다. 강준만 선생님의 참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확 갈리는데, 그 보수와 진보는 알고 보니까 보수는 자산가,
그리고 진보는 그리고 극빈 계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난 참 그 하여간 뭐 어, 이게 진보적 가치를 취하고 있는 강남 좌파들. 이 좌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물의 영향을 받다 보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강남 좌파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진보의 가치를 역설하는 데에는 능하지만 서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이분이 그 이론적인 진보 좌파 이념에는 아주 식견이 대단하지만은 몸으로서 진심으로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그런 울분 고충 같은 것들을 헤아리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 같은 경우는 부잣집 자제였고요.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 민중을 잘 모른다. 이래놓고 무슨 목사가 되려 하는가. 스스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각성하게 되면서 한 2년인가 1년인가 막노동판에서 지냈어요. 막노동판에서. 예.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네. 또 광남 좌파에 대한 오해 이 칼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 좌파에 대해서.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숙님, 우파지들은 잘 살아서 큰 소리 빵빵 쳐야 되고 좌파는 못 살아서 빌빌대야만 하는가? 누구 위해서 좌파 이제 보다 누굴 위해서 좌파는 누리며 살면 안 되는데 좌파 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또 속지 맙시다님. 만날 노동자 손만 붙잡고 다니면 현실이 해결되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최성우님, 그럼 돈 많은 보수는 정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민의 삶을 일도 모르는데,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예. SJA님, 언어를 통해 사람을 규명하는 것은,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오웰리안적 사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좌파 딱 갖다 붙이니까 딱 강남 좌파 프레임만에 갇히게 되는 음, 갇히게 되는 거죠. 예. 황고아님 아직까지는 달동네 우파가 상당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석철님 강남 좌파야말로 오블리스 노블리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정 수사 유출 금지 추진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국 오촌조카에 대한 영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오촌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모 씨는 가족 펀드로 알려진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또 얘기가 달라지네. 응? 조국 후보자 부인이 사모펀드 실소유주란 얘기가 나왔는데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실소유주라.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드러난 외형만 놓고 보면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은 조국 장관은 피해자예요. 오촌 조카한테 말하자면은 사기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조카가 삼촌을 속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국은 말 그대로 실력자고 권력자인데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또 조국 장관 부인이 사기를 당한 셈 치면서 오촌조카 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또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드러난 건 없습니다. 전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며칠 전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흐름을 보면 오촌 조카한테 조국 장관 부부가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가 주머니에 가로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죠. 검찰은.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간명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채영님 조카 꼬리 자르기 하지마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네 조국은 또 뭘 보고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난 참 이게 언론들이 아주 온 국민을 단체로 이렇게 소설가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당정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수사기밀 유출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현재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제가 지금 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쓰레기 신문들은 이거 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랄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준칙은 이런 거예요. 논두렁 시계 같은 이런 보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부분에 피의 사실들 이런 것들까지 다 차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켜 가지고 결국 검찰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못된 짓들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논두렁식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검찰이 발표하지 못하니까 근데 또 이제 피의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상처 입혀야 될 것 같아요. 상처 입혀야 노 대통령이 궁지로 몰리게 되고 뭔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재판정에 가게 되면은 검찰이 유리하게 그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검찰은 실적 하나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 결과 발표는 안 해요. 그러나 이런 피의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워야 자기들 수사하기가 참 편하단 말이죠. 또 공소를 유지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없는 사실 만들어서 슬쩍 언론에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의 사실에 대해서 당정이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해야죠. 그 모든 피의 사실을 다 공표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이 이래. 응? 아직도 저기 서채영 씨 들어와가지고 저기 그러신 모양이구나. 조구라. 아이고 참 이 양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차단될 것을. 네, 우리 차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또 그만큼 김용민 TV에 그 시청자가 많아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 지금 사모펀드 논란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여자 웰스 CNT라는 회사가 투자받은 거 아니에요. 조국 오촌 조카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조국 민정수석이 조국 오촌 조카한테다가 이렇게 투자금을 줬어요. 그 오촌 조카가 웰스 CNT라는 회사한테다 투자를 했고요. 근데 조국 후보자는 웰스 CNT로 이 돈이 간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웰스 CNT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로 사업 수주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가로등 전멸기 사업 말하는 겁니다. 덕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덕을 봤을까?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얼마 전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있었어요. 예. 자, 이거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소리를 좀 더 키워서. 자, 이게 이렇게 안 나와.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투자하고 나서 후보자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으로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웨스 CNT의 사업을 준 자치단체들한테 다 질의서를 보내봤습니다. 안 나오네. 왜 웨스 CNT의 사업을 줬냐? 자, 저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원주시 건데 가격 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제일 셉니다. 제일 싸요. 원주시가 맞죠? 근데 원주시는 평가 기준 중에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 중에 65점입니다. 그래서 웨스 CNT가 채택이 된다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거는 해양수산부인데 해양수산부가 왜 웨스 CNT에다가 사업을 줬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애초에 저 사업 설계가 웨스 CNT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하나 껴야만 되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웨스 CNT 걸 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울진군하고 서면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사업 수준. 후보자가 어떤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설계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알지 그죠? 못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서울시는 뭐라 그러냐? 호환성을 제일 우선되는 가치 기준으로 놨는데, 호환성이 제일 뛰어나더라고요, CNT 제품이. 그래서 우리가 웨스 CNT에 사업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외압에 의해서 사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사정마다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줬다, 이겁니다. 맞죠? 저는 이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당연히 모르죠. 자, 넘겨주시죠.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한 후 1년간 소속 정당 지자체 단체장 소속 정당을 보니까 비슷해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뭐 무소속 비슷합니다. 외압이 행사됐다면 저렇게 비슷하게 나올 리가 없죠.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177건 뭐 수주했다 그러는데, 후보자도 지금 보여준 것처럼 매년 들락날락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어떤 영향력 하에 수주가 늘었다, 객관적 자료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보셨죠? 예. 아니, 저는 지금 이게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가지고, 예. 이 뭐 전혀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 혼자서 방송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뉴스 브리핑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갑자기 PC가 멈추질 않나, 뭐 카메라가 안 나오질 않나, 뭐 그리고 모니터가 보이질 않아 가지고 방송이 안 되질 않나. 아이고, 뭐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예,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 졸이고 열받고, 예?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리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손 쓸 도리가 없으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뭐 알아봐야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사람을 맨날 불러가지고 시킬 수도 없고, 예. 하여간 좀 고민해서 뭐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도표 한번 보세요. 코링크 P. 요게 이제 분류 코업이래. 예, 블루 코어 밸류업 1호에다가 조국 가족이 이제 10억 5천만 원의 실투자금을 넣은 거 아닙니까? 약정 금액은 74억 5,500만 원.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웰스 CNT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조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웰스 CNT에다가 이렇게 수주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인 거예요. 의혹. 예, 드러난 거는 없어요. 하나도. 자, 좀 정리하자면은 오촌 조카하고 지금 조국 장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다면은 뭐 사실 저 조국 후보자로서는 속은 셈이 되는 거죠. 예. 에이, 참 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철희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창농 속에 넣어놓지 뭘 그렇게 또 딴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자 오촌 조카가 와가지고 이 형님이 아니 삼촌이 돈 생긴 걸 알고 저희한테 맡겨달라 그랬겠지요. 돈 냄새 맡는 곳에 이 귀신같이 사기꾼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본인이 이제 큰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해가지고 장래에 발목 잡히고 그런 일을 굳이 했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조국 후보자는 잘 모르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게 뭐 과실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유 그래도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식 문제도 그렇고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내가 나중에 뒷감당해야 될 상황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래에 무슨 저기 큰일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진짜 성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 조선일보 같은 새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전략이 뭐예요? 야 털어서 너 안 나올 거 같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내가 열받는 건 뭐냐면은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또 공영방송의 언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 장단에 함께 발 맞춰 가지고 왜 이 장단에 발 맞추냐 이거예요. 이빠른 소리 하나만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 양반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응? 그러니까 지금 진보 언론이나 공영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저놈들이 털어서 뭐 뭔지 안 나겠냐 이 심산으로 계속 털고 흔들고 있는데 왜 이 장단에 맞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점은 또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 공영방송 사정 보니까 내가 좀 짐작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 개혁적인 사장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거 뭐 고대영이 김장겸이 걔는 지들이 한마디 하면은 다 보도 정책이 바뀌고 뭐 논조가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편집 방향이 사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금 이른바 뭐 바뀐 사장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지난번 고대영이나 김장겸이처럼 하면은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또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죠. 결국 자기들이 자율성이 강화됐다면은 그 자율성에 걸맞게 달라진 언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자유한국당 조선일보에 막 그냥 휘둘리고 어떻게 하면 이연주 어떻게 하면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방송에 내세울까 골몰이 나고 말이죠. 균형 맞춘다고 공정 맞춘다고. 아유 참.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
그 지금 고대영 김장겸의 권력이 양승동 최승호한테 간 게 아니라 염치 없는 것들한테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왜 어려운가? 정인진의 청안 배관. 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새 직역을 통틀어서 법조 3윤이라고 이른다. 그 구성원들은 학생 시절 우등생과 모범생의 체험을 거쳐 인내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한다. 그 중에 판사나 검사가 된 이들은 다시 도제식 훈련을 받고 조직의 논리와 코드를 몸에 익히게 된다. 그리고 동기생들 간의 경쟁에 부딪히게 되고 인정 욕구에 시달리면서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형성돼 간다. 조직은 이들을 보호한다. 늘 비난받는 제 식구 감싸기가 그 보호의 이해다. 변호사가 된 이른바 전관까지 아울러 학력과 경력으로 끈끈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규모는 작아도 강한 세력은 외부 세계가 건드리기 어려운 결속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뭐 사실 경찰에 비하면 검찰은 한없이 규모가 작지요. 규모는 작아도 강한 세력,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은 외부 세계가 건드리기 어려운 결속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대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 또 대부분 판사와 검사들은 태생적으로 부지런하고 일에 지쳐 있다.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을 일단 논외로 친다면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체로 공정하고 양심적이며 업무 처리도 법에 기속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하는데 무슨 개혁이 필요하단 말인가 라는 의식이 없을 수 없다. 아마 자신이 정치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상당수 판사나 검사들은 정치권에서 들고 나오는 개혁에 부정적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법조인들에게 개혁을 주문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법조 직역이 가진 전문성이다. 비전문가가 뭐라 하다가는 자칫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반박에 부딪힌다. 물론 이런 전문성은 내부적으로 독선을 낳을 위험이 있고 법조인들의 자의식을 키운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규모가 작아도 강한 세력은 외부 세계가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결속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법조인들은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런 얘기죠. 판사와 검사들이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법원이나 검찰 앞에 모여서 항의하고 규탄하는 시위 벌이고 뭐 요즘엔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엿을 보내도 비웃어요. 사실은 비웃습니다. 나는 호박엿 좋아하는데 왜 생강엿 보내냐 이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 사건이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느냐. 상대가 조국이라도 이런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검찰을 보면은 과연 모든 사건을 다 공정하게 처리했을까요? 그 자기 아집인 거예요. 독선인 거예요. 당장 검사의 비위만 하더라도 그 비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검사가 벌였던 동료 검사에게 했던 성폭행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대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아니 조국 가족의 비위를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란 얘기인가? 이러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공정하고 항상 누구에게나 엄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검찰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랬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은 무시하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하는데 무슨 개혁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터는 거, 조국 가족에 대해서 터는 것도 실은 우리는 당연히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자기들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할 목적으로 지금 수사한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본질이 그런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공정하다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은 어려운 거예요. 이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이 검사들이 아니 우리를 누가 이 컨트롤한단 말인가? 우리를 누가 개혁한단 말인가? 개혁한다는 것은 이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고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기 위한 권력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인데 법무부를 통해서 입법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건데 그 자체를 다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 권력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심판받는데 쥐들은 심판도 받지 않으면서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역사와 관련해서 권력의 신여, 떡가빌기, 엑스파일 덮기, 성추행,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검찰의 역사인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한다. 무엇을 이제 펀드로 또 저렇게 막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천황폐하 만세, 전두환 장군 만세, 형광등 아우라,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자. 그림을 참 잘 그려요. 박순찬 화백이요. 예. 자, 오늘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에 방송이 있고요. 8시에 명승권 박사님 모시는 관훈 라이트 클럽 진행합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는 나경원 아들 관련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이 전혀 다루질 않았어요. 조국 딸에 대해서는 털끝만한 의혹도 확대 재생산했던 자들이 나경원 아들은 다루질 않아요. 뉴스 가치가 없지 않을 텐데. 예. 자, 오늘 그래서 나경원 아들을 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도 시청하기 바랍니다. 예. 주류 언론이 안 다루면 유튜브가 다루는 거죠. 팟캐스트가 다루는 겁니다. 예. 나경원 건을 다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터뷰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우린 한 번에 명승권 박사 섭외했는데. 자, 오늘 소상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경원도 시청하기 바랍니다. 예. 당신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언론들은 왜 이 나경원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난모략을 일삼는가? 사과도 안 하는가? 그래놓고 요즘 또 기사들이 막 지워진대요. 자, 송요훈 MBC 기자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쏟아냈던 조국 카더라 기사가 느닷없이 언론사 사이트에서 사라졌답니다. 무려 100만 건이 넘는 기사가 슬그머니 삭제됐다는 것인데 소송을 피하기 위한 증거인멸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오보를 감추려는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보라고 해서 무조건 기자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열거한, 제가 좀 축약을 한 건데요. 위가 있었네요. 예. 오보라고 해서 무조건 기자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도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자의 책임은 상당 부분 면탈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론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락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이러면은 이 기자의 책임은 상당 부분 면탈되는 거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반론권을 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은 것은 당사자였고, 오보였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고, 보도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다면 상위 개념인 언론의 자유가 그 기자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슬그머니 기사를 삭제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사를 삭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도 준칙과 취재 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준수하려는 성실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의도적인 오보였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었거나 또는 사실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에도 고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증거인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삭제하면 안 되지. 기사를 낼 때는 그렇게 세상을 뒤집듯이 누군가를 타격할 목적으로 한 듯이 기사를 내놓고는 이제 와서 장관으로 내정되니까 더 이상 이 기사가 조국을 쫓아내는데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니까 지워? 이 새끼들이 이게 무슨 지금 여기 트위터인가 여기가? 자, 지운다고 지워지나요? 글쎄요, 페이스북 글쎄요, 저기 네이버 기사나 이런 것들은 지워도 지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언론이 그렇게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권 후보 3위에 올랐습니다. 그 전에 3위는 이재명 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3위일 때는 보도를 전혀 안 하더니 조국 장관이 3위가 되니까 뉴스로 나오네요. 예. 뭐 하여간 그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달 만에 선호도가 4.4%에서 7%로 뛰어올랐다. 이재명 지사가 10% 넘을 때도 보도가 잘 안 됐어요. 예. 하여간 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김춘석 한국리서치본부장은 조국 장관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 이번 정국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것에 따른 현상이다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지지율 상승이라기보다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인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컨벤션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여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는 야권에서 반조국 연대를 하는 것과 반대로 여권에서는 누구를 구심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범여권의 표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김준석 본부장도 전체 여권 지지층에서 이동이 일어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일부 해소된 게 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제 그동안의 의혹은 사실 조국 장관에게는 리스크였지만은 그 의혹들이 많이 해소돼서 뭐 신문은 일부 해소됐다고 그러는데 뭐 다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이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여러 억측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감이 컸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데 검증 국면에서 쏟아져 나왔던 의혹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논문 의혹이나 장제원 의원 자녀 음주운전 논란까지 더 씌워져서 조국 장관에게 유리하게 흘러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논문 의혹 떨렁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이렇게 거론한 거 말고는 나경원 아들과 관련한 내용이 신문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여간 언론이 조국을 키웠어요. 언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큼 니들의 그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비난하면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비난하면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해서 도리어 그 상대에게 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나경원 씨 관련한 이야기, 요거 저희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소상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안 다루면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다뤄야죠. 열심히 다뤄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사회학 제53집 3호 논문을 보니까 말이죠.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이런 제목인데 하층, 중층, 상층 아마도 이제 그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층은 정시를 선호하고 학종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별 차이 없음이지만 자 보십시오. 상층으로 갈수록 정시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요. 상층으로 갈수록 학종 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 평소 내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은 좋은 학교 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입시학원에 많이 의존하는 상류층들, 이런 상류층들에 비해서 당연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층이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입했는데 도리어 이제 뭐 나경원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류층의 그 부모가 그 자신의 어떤 명망을 갖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저런 또 스펙을 쌓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종에서 좋은 점수를 따게 됩니다. 한 십수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시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정시가 훨씬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요즘 정시 선호하는 것은 소득 순위 상층이라는 겁니다. 최상위층은 아무래도 최상위층 같은 경우는 정시가 훨씬 더 선호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 저자들은요, 상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급격한 증가로 계층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불리한 경쟁의 지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전형의 방식을 두고 상류층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이른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들, 사회적 취약층들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전형 절차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죠.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지역 균형 전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이름 있는 대학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 소득 수준 하층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그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종이 소수의 최상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은 아무래도 그것은 불리하다.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뭐 입시학원 열심히 다니면은 혜택을 많이 입게 될 정시 선호 쪽으로 이른바 상층들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종은 과거에는 금수저 전형으로 분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위층이 정시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것이 논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입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 균형은 성적 1, 2등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역 균형인데,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은 또 지역 균형 출신이라고 해서 또 프레임워크가 돼가지고 실력이 없는데 들어왔다는 식으로 또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이게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이상은 입시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이런 정말 살인적인 입시 광풍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흑수저에게 오히려 정시 입학이 더 유리하다.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높이면 자사고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신이 너무 말하자면은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신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전형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고요. 예. 일반고는 수시가 나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방법이다. 이런 만이느림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예. 그 문제는 대학 서열이지 입시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잘 모르는 내용을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고장 제출, 그러면 재판의 시작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2심 불복 상고장을 냈으면 재판이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3심, 이 3심에 지금 2심 불복 상고장을 낸 거 아닙니까? 2심을 불복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3심에다가 상고장을 낸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 대법원은 이제 소부를 정해가지고 소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서류만 갖고.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2심에 불복한다, 이런 차원에서 3심에 상고장을 냈는데, 보니까 검찰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낸 상고장과 이재명 지사 쪽에서 낸 상고장을 함께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3심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고장을 내고 추가로 이제 보완하는 상고장을 낼 수 있지만은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장을 넣을 때는 하여간 이걸로 우리가 3심에서 판정을 받는다, 이 마음, 이 준비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이재명 지사 측은 친형 강제 진단이 무죄라고 했는데, 선거방송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몇 마디 말 갖고 거짓말을 했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검찰도 이제 상고장을 냈는데, 그 지금 4가지 혐의 중에서 3가지가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4가지 다 다시 봐달라. 이 4가지 다 유죄인데 어째서 3가지만 어째서 1가지만 유죄라고 하느냐? 4가지 다 유죄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물론 소부를 구성해도 이 판사들 사이에서 견해가 다르면요, 요게 이제 전원합의체로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원합의체로 갈지 아니면 소부에서 판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내일 또 피하지방법원에서 소상히 이 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그리고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밀양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활동하실 때 덥겠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진다는 점 유념하시고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환절기예요. 예. 이번 주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 선으로 낮에도 선선해져서 가을 내음이 짙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남해 동부 먼 바다와 동해 남부 먼 바다에 있는 물결이 4m까지 높아져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은 서울 마포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김용민 라이브 또 관훈 라이트 클럽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